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른 아침 7시 반이 되었습니다. 29살의 김준호는 알람 소리에 익숙하게 눈을 떴어요. 옆자리에 누워있는 아내 이하영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죠. 결혼한 지 이제 막 2년이 지난 이들 부부는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신혼부부 같아 보였습니다. 준호는 대기업 본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하영은 중견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며 나름대로 괜찮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한 젊은 부부였죠.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이들의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잦아졌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 있었어요. 보통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영 역시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혼자 보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반복되었죠.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부부관계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두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준호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먼저 잠자리에 들거나 하영이 이미 잠들어 있을 때 집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부부간의 친밀감도 사라져갔죠. 하영은 이런 상황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온라인 쇼핑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때로는 대학 동창들과 메신저로 안부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학 시절 같은 과였던 남자 동창 박민수와 연락을 주고받는 횟수가 늘어났죠. 준호는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회사 일에 치여 제대로 대화할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가끔 하영이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기색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피곤함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점점 일상적인 안부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밤 준호가 1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을 때 하영은 이미 침실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하영이 혼자 먹다 남긴 저녁 반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워 혼자 저녁을 먹으며 무언가 허전함을 느꼈죠. 이런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금요일 저녁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프로젝트가 한 단락 마무리되어서 오랜만에 8시 반쯤 귀가할 수 있었죠. 하영은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준호가 들어오자 급하게 화면을 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지만 대화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서로에게 할 말이 많을 것 같으면서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호는 하영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봤지만 하영은 그냥 평소와 같다며 간단히 대답했죠. 식사를 마친 후에도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는 노트북을 열어 밀린 업무를 정리했고 하영은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결혼 초기에 다정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두 사람은 각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마치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준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해봤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영 역시 등을 돌리고 누워서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오후 준호는 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친구들과 쇼핑을 나간다며 이른 오후에 집을 나섰어요. 혼자 남은 준호는 밀린 집안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오랜만에 집을 깔끔하게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영이 어젯밤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간 후 침실이 어수선하게 되어 있었어요. 준호는 옷들을 정리하면서 하영의 가방도 함께 정리해주기로 했습니다. 평소 하영이 자주 사용하는 검은색 핸드백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죠. 준호는 별다른 생각 없이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갑과 휴대폰 충전기, 립스틱 몇 개와 영수증들이 가방 안에 어지럽게 들어 있었어요. 하나씩 꺼내어 정리하던 중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뭔가 작은 포장지가 만져졌습니다. 호기심에 그것을 꺼내본 순간 준호의 얼굴은 굳어졌어요. 그것은 남성용 콘돔이었습니다. 포장이 아직 뜯어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분명히 남성용 제품이었죠. 준호는 손에 든 그 물건을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부부관계가 거의 사라진 지 몇 달이 되었는데 왜 하영의 가방에 이런 물건이 들어있는 걸까요? 준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들었어요. 혹시 하영이 누군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준호는 그 콘돔을 다시 가방 안주머니에 넣고 가방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물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하영이 왜 그런 걸 가지고 다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녁 8시쯤 하영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쇼핑백 몇 개를 들고 들어온 하영의 얼굴은 평소보다 화사해 보였어요. 준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 콘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영아, 오늘 뭐 샀어? 준호가 물어보자 하영은 옷 몇 벌이랑 화장품 샀다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하영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말수도 적었고 준호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준호는 용기를 내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영아, 혹시 가방에 뭔가 이상한 게 들어있지 않았어? 오늘 정리해 주려다가 우연히 봤는데 준호의 말에 하영의 젓가락질이 잠깐 멈췄어요. 무슨 소리야, 이상한 게 뭔데? 하영이 반문했지만 목소리에는 명백한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하영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냥 콘돔 같은 게 있던데 우리가 쓰는 것도 아닌데 왜 가지고 다니는 거야? 준호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하영의 얼굴이 순간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리고는 얼버무리듯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회사에서 받은 거야. 보건교육할 때 나눠준 샘플이었어. 그냥 가방에 넣어뒀는데. 준호는 하영의 변명을 듣고도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회사에서 그런 걸 나눠주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정말 그게 다야? 준호가 다시 한번 확인하자 하영은 짜증스럽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그게 다라니까 왜 자꾸 의심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 하영의 반응이 너무 과민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영의 설명이 전혀 납득되지 않았고 하영의 당황한 표정도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혹시 정말 하영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죠. 옆에서 잠든 하영을 바라보며 준호는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에 대한 깊은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어색함과 거리감이 혹시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의심의 씨앗이 단단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지만 준호의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영을 바라보는 시선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 하영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하영이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죠. 준호는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업무 중에도 자꾸 하영 생각이 났고
혹시 지금 누군가와 만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준호의 변화된 모습을 눈치챌 정도였어요. 평소 꼼꼼하고 차분했던 준호가 자꾸 실수를 하고 멍하니 있는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어느 화요일 저녁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하영이 정말 집에서 혼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6시 반쯤 집 앞에 도착했는데 하영의 차는 주차장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영은 5시 반에 퇴근한다고 했는데 말이죠. 준호는 하영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한참 후에 하영이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디 있어? 준호가 물어보자 하영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동료들과 회식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배경소리가 전혀 회식 같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금요일 준호는 결국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직접 하영을 감시할 수는 없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사설 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죠. 상담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박정민이라는 이름의 탐정은 40대 중반의 경험 많아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준호는 박정민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콘돔 발견건부터 하영의 수상한 행동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정민은 준호의 이야기를 들은 후 이런 경우 대부분 의심이 맞다고 말했어요. 특히 부부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그런 물건이 발견되면 10중 8구 불륜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탐정은 일주일 정도면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영의 출퇴근 시간과 평소 행동 패턴을 파악한 후 미행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준호는 탐정비로 200만 원을 지불하고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첫째 날 박정민은 하영의 회사 근처에서 대기했어요. 오후 5시 30분 정각에 하영이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은 화장을 다시 고치고 나온 것 같다는 점이었어요. 박정민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영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하영은 집 방향으로 가지 않고 강남 쪽으로 향했어요. 약 20분 정도 운전한 후 한 카페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죠. 박정민은 차 안에서 망원렌즈로 카페 내부를 관찰했어요. 약 10분 후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 큰 남자였어요. 하영은 그 남자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일어나서 반겼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포옹을 했고 마주 앉아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박정민은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과 몸짓을 보니 단순한 친구 사이는 아닌 것 같았어요. 특히 하영이 그 남자에게 보이는 표정은 준호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달콤한 미소였습니다. 1시간 정도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 후 두 사람은 함께 나왔어요. 그리고는 근처 호텔로 걸어갔습니다. 박정민은 호텔 로비까지 따라 들어가서 두 사람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까지 확인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박정민은 즉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받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확인되니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다음 날 박정민은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영과 그 남자가 만나는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며칠 더 지켜보기로 한 거예요. 준호는 그날 밤 잠을 전혀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하영이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만 계속 떠올랐어요. 목요일 저녁에도 하영은 똑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나온 후 다시 그 카페로 향했고 같은 남자와 만났어요. 이번에는 박정민이 더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까지는 들을 수 없었지만 분명히 연인 같은 분위기였죠. 박정민은 하영의 차에 몰래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차량용 블랙박스도 음성을 녹음하지만 더 선명한 음질을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후 그 녹음기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하영과 그 남자가 차 안에서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녹음된 내용을 듣는 순간 준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정말 고마워. 요즘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해. 준호와는 정말 다른 느낌이야. 하영이 그렇게 말하자 박민수라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하영아, 솔직히 대학 때부터 너를 좋아했었어.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속상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 박민수의 말에 하영이 웃으며 답했어요. 나도 그래, 준호보다 당신이 훨씬 더 좋아. 정말이야. 준호는 녹음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녹음기를 끌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자신보다 더 좋다고 말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정민은 며칠 더 조사한 결과 박민수가 하영의 대학 동창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둘이 같은 대학 경영학과 출신이었고 최근에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박민수는 현재 중견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둘의 관계가 이미 석 달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영의 휴대폰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역을 조사한 결과 지난 3월부터 박민수와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박정민은 호텔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들과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담은 영상들을 준호에게 전달했습니다. 심지어 하영이 박민수의 차에 타고 내리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었어요. 법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증거들이었죠. 준호는 모든 증거를 받아본 후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김수진 변호사는 50대 여성으로 이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김수진 변호사는 준호가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사진과 녹음, 파일 그리고 탐정의 조사 보고서까지 모든 자료를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특히 배우자의 불륜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불륜 상대방인 박민수에게도 상간 소송을 통해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김수진 변호사는 준호에게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번 법적 절차를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고 모든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끝나게 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하영에게 사실을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어요. 혹시 화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법적 절차를 밟자는 거였습니다. 준호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집에 돌아와서 하영을 기다렸습니다. 평소처럼 늦게 들어올 하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진실을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렵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날 밤 9시가 넘어서 하영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하영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준호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하영을 기다리고 있었죠. 준호의 표정을 본 하영이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야? 무슨 일 있어? 하영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하영에게 옆에 앉으라고 말했어요. 하영이 소파에 앉자 준호는 테이블 위에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박정민이 찍은 사진들과 녹음 파일이 들어있는 녹음기, 그리고 탐정의 조사 보고서가 들어있었어요. 준호는 천천히 그 내용물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꺼낸 것은 하영과 박민수가 카페에서 만나는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이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하영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두 번째 사진을 꺼냈어요. 하영과 박민수가 호텔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하영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손도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영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준호는 마지막으로 녹음기를 꺼내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영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민수야, 정말 고마워. 요즘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해. 준호와는 정말 다른 느낌이야. 녹음이 계속 재생되면서 하영이 박민수에게 준호보다 당신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하는 부분까지 나왔습니다. 하영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차갑게 녹음을 멈추고 하영을 바라봤어요. 이제 뭐라고 변명할 건데. 이 모든 증거 앞에서도 부인할 거야. 준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니. 하영은 계속 울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정말 오해야. 그냥 친구 사이였어. 별일 아니었다고 하지만. 녹음된 대화 내용만 봐도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게 명백했습니다. 준호는 하영의 변명을 들으며 더욱 화가 났어요. 석 달 동안 나를 속이면서 다른 남자와 만났잖아. 호텔까지 함께 들어간 것도 친구 사이라고 할 거야. 준호가 목소리를 높이자 하영은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에서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였어요. 한참을 울던 하영이 결국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외로워서 그랬어. 요즘 너는 나한테 관심도 없고. 맨날 늦게 들어오고. 하영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외로움을 토로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람을 피울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외로움이 변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도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온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 준호는 차갑게 말했어요. 하영의 눈물도 이제는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로 끝낼게. 하영이 준호의 무릎을 붙잡고 애원했지만 준호는 그런 하영을 차갑게 밀어냈어요. 이미 준호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용서는 무슨 용서야. 석 달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다른 남자와 침대를 같이 하면서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하영은 그런 말하지 말라며 계속 울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이제 너를 아내로 볼 수 없어.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게 되어 있어.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변호사와 만나서 이혼 절차를 시작할 거야. 박민수한테도 상간소송을 걸 예정이고. 하영은 그 말을 듣고 더욱 격하게 울었지만 준호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감정이 메말라버린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고 하영은 거실에서 혼자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가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영은 거실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어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고 화장이 다 번져서 말이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하영을 쳐다보지도 않고 집을 나섰어요. 회사에 도착한 준호는 곧바로 김수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하영과 대화한 결과를 설명하고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김수진 변호사는 준비된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오후에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준호는 박정민에게도 연락했어요. 박민수의 신상 정보와 직장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거든요. 박정민은 이틀 안에 모든 자료를 준비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오후 4시에 준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김수진 변호사는 준비된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어요. 사진들과 녹음 파일, 그리고 탐정의 상세한 조사 보고서까지 모든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배우자의 불륜이 명확히 입증되면 유책 배우자가 되어 재산 분할에서 불리해진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박민수에 대한 상간 소송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죠. 김수진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절차상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하영에게는 이혼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박민수에게는 불륜 관계 중단과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하영은 여전히 집에 있었어요. 하지만 눈이 너무 부어서 회사에 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영은 준호를 보자마자 다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준호는 단호했어요. 내일부터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절차를 진행할 거야. 너도 변호사를 구해. 하영이 계속 울면서 매달렸지만 준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민수한테도 상간소송을 걸 예정이니까 미리 알아둬. 이틀 후 박정민으로부터 박민수의 상세 정보를 받았습니다. 박민수는 31살로 대진건설에서 토목 설계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직 미혼이었고 서울 송파구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성실한 직원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어요. 김수진 변호사는 박민수의 회사와 집 주소로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불륜 관계를 즉시 중단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만약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만나자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된 지 사흘 후 박민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준호는 변호사와 상의한 후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는 조건이었죠. 박민수는 약속 시간에 변호사 사무실에 나타났어요. 평소 하영에게서 들었던 것보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이 일이 알려지면서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고 했어요. 상사들로부터 문책을 받았고 승진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박민수는 준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영 씨와는 이미 모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위자료도 성실히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런 사과가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한편 하영의 상황도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하영의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거든요. 하영의 어머니는 전화를 받고 충격을 받아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곧바로 하영에게 전화를 걸어서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며 하영의 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바람을 피우다니 집안 망신이라고 했습니다. 하영의 아버지도 딸에게 실망했다며 당분간 얼굴을 보기 싫다고 말했어요. 하영은 친정에서도 외면당하면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도 이 일이 소문이 나면서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결국 하영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김수진 변호사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며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동시에 박민수를 상대로 한 상간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약 한 달 후에 첫 번째 조정 기일을 잡아주었죠. 조정 기일이 다가오면서 하영도 변호사를 구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인 최영호 변호사였어요. 최영호 변호사는 하영에게 조정에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불리한 증거들 때문에 결과가 뻔하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 조정 기일 당일 준호와 하영은 각자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나왔습니다. 조정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공기가 흘렀어요. 하영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준호는 하영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은 양측의 주장을 들어본 후 화해 가능성을 타진해 봤어요. 하영 측에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미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은 결국 성립되지 않았고 본격적인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후 증인 신문을 실시하기로 했어요. 박정민이 주요 증인으로 출석해서 조사 과정과 확보한 증거들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박정민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했어요. 하영과 박민수가 만난 장소와 시간, 그리고 호텔에 함께 들어간 사실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차량에서 녹음된 대화 내용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하영의 변호사인 최영호는 녹음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어요.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측 변호사인 김수진은 부부간의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며 반박했어요. 실제로 판례상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하영의 입장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고 반박할 여지가 거의 없었어요. 하영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다며 다시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죠. 재판장도 하영의 눈물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명백한 불륜 행위가 입증된 상황에서 이혼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하영이 유책 배우자이므로 불리한 비율로 정해질 것이라고 예고했어요. 한편 박민수에 대한 상간소송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박민수는 법정에 출석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재판 과정에서 하영은 마지막으로 준호에게 직접 호소해 보려고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원 복도에서 준호를 붙잡고 다시 한번 용서를 빌었어요. 정말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하영아, 이제 그만해. 이미 끝난 일이야. 우리 사이는 완전히 끝났어. 준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박민수에게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좋다고 했을 때부터 모든 게 끝난 거야. 하영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큰 소리로 울었지만 준호는 돌아서서 법원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하영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모든 감정이 이미 메말라버린 상태였습니다. 2차 재판에서는 구체적인 재산분할과 위자료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아파트와 예금 등 모든 재산을 6대 4로 나누기로 했어요. 하영이 유책 배우자이므로 불리한 비율이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박민수의 상간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어요.
박민수는 판결 직후 즉시 돈을 준비해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지도 이미 좁아진 상태라 더 이상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던 거죠. 모든 재판이 끝나고 나서 준호는 김수진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덕분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김수진 변호사는 이런 사건을 많이 봤지만 준호처럼 냉정하게 처리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일주일 후 하영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2년간 함께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재산 분할 결과 아파트는 준호가 가져가게 되었고 하영은 자신의 개인 물품들만 챙겨야 했습니다. 준호는 하영이 짐을 싸는 동안 회사에 나가 있었어요. 서로 마주치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영은 혼자서 옷가지와 화장품, 그리고 몇 가지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어요. 결혼식 사진도 가져갈까 망설이다가 결국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하영의 친구가 와서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친구는 하영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하영은 눈물을 참으며 묵묵히 짐을 정리했어요. 모든 짐을 다 싸고 나서 하영은 집 안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신혼 때 함께 고른 소파와 식탁, 그리고 침대까지 모든 것이 추억으로 남아 있었어요. 특히 거실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싶었죠. 하영은 준호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서 식탁 위에 놓고 갔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내용과 준호의 행복을 빌어준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 편지로 모든 것이 용서될 수는 없다는 것을 하영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쯤 준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영의 흔적은 거의 사라져 있었고 오직 그들이 함께 산 가구들만 남아 있었어요. 준호는 식탁 위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지만 읽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동안 하영이 있을 때도 대화가 없어서 조용했지만 지금의 고요함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며칠 후 박민수로부터 위자료가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약속한 2,500만 원이 정확히 들어와 있었어요. 박민수는 문자 메시지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을 전해왔지만 준호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모든 것이 정리된 상황이었죠. 하영도 판결에 따른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분할 납부를 요청했지만 준호는 일시불로 받기를 원했어요. 하영은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부모님들도 딸의 행동에 실망해서 차가운 반응이었지만 그래도 도와주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준호는 서서히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도 이혼 사실을 알렸고 주변 사람들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어요. 특히 같은 팀의 김 과장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김 과장은 준호에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홀가분해질 거야.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지만 그래도 진실을 알고 정리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김 과장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혼자 사는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저녁을 혼자 먹고 주말에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속지 않아도 되는 생활이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는 혼자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보니 감정의 기복이 컸었어요. 처음 의심을 품었을 때의 불안함과 증거를 확인했을 때의 충격,
그리고 법정에서 느꼈던 차가운 분노까지. 지금은 그 모든 감정들이 가라앉고 담담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번 배신당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영이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다시 같은 일을 반복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30살이 되기 전에 정리된 게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르겠어. 더 늦었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테니까. 준호의 표정에는 서글픔보다는 해방감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이혼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거든요. 함께 술을 마시면서 친구들은 준호를 위로해 주었지만 준호는 생각보다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의심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준호의 의외로 담담한 반응에 놀라면서도 안심했어요. 집에 돌아온 준호는 침실에서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생각해보니 두렵기보다는 기대가 되었어요. 누구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속지 않아도 되는 삶이 얼마나 평온한지 실감했습니다. 한 번의 배신은 반드시 두 번째 배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서해 주었다면 언젠가는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깔끔하게 정리한 것이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